안녕하세요. 홍필구 신부입니다.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국 다녀와서 지난주에 다시 시작을 할까 했었는데 이제 9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본당에 밀린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회의도 많고 또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랑 또 해서 시간이 좀 빠듯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주 더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또 틈틈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네요. 한국에서도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부모님하고 시간도 보내면서 오랜 인연들도 몇 년 만에 반갑게 만나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쉰 날도 있었고, 다른 지역의 친구들 만나러 멀리 다녀오고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4년 만에 한국에 못 간 사이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세대 할머니들은 아마 다 똑같을 텐데 좋은 시절 한순간도 살아보지 못하시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 시부되는 모습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그때는 이미 사람을 알아보고 어딜 다니고 그러실 수가 없었고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끼리는 이승에서 이미 연옥을 사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고행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 가신 것이죠. 손자 신부가 장례도 못 치러드리고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이번에 모셔져 있는 천호성지에 방문도 해서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묻혀 계신 저희 외가의 선산이 또 있는데 거기도 가서 무덤 앞에서 미사도 드리고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뭐 대단한 걸 드리고 뭐 그럴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래도 저는 적어도 다른 손주들이 해드릴 수 없는 어떤 걸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 자신한테도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인사하시려고 멀리서 저희 동네 고향 성당까지 찾아오신 분들도 좀 계셨는데 여러분들이야 화면 속에 저를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상 대면하게 됐을 때 좀 어색하니까 마음만큼 반갑게 대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의외로 내성적이라 막 능청스럽게 그렇게는 또 잘 못해요. 아무튼 그리고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즐거운 일들은 즐거운 대로 골치 아픈 일들은 또 뭐 그런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강의를 재개하다 보니까 근황 토크가 좀 길어졌죠? 그럼 이제 교회사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헨리 8세와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볼 때 헨리 8세는 루터, 츠빙글리, 칼뱅처럼 보편교회에서 분파된 또 하나의 개신교 공동체를 만든 인물로서 단순하게 기억이 되기도 할 텐데 헨리 8세도 헨리 8세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후계자에 그렇게 집착했던 거, 그래서 왕비랑 이혼을 해야만 했고 따라서 스스로 국교회의 수장이 됐고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처형도 해야 했고 또 6번이나 결혼을 했던 것들 등등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확히는 그 시대상에 비추어서는 헨리 8세의 입장에 서서 봤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헨리 8세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단한 성군은 아니었더라도 당시 잉글랜드의 군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도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에서라면 더욱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결혼 6번 한 게 뭐가 어때서? 왕이면 그럴 수 있지. 절대 군주정 시대의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직계를 통한 왕위 계승을 그렇게 고집했던 것도 백년전쟁 또 장민전쟁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형제끼리 또 친척 간에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고 그랬던 것도 그들 나름대로는 다 정당한 사유가 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또다시 또 다음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운명이죠. 어쩌면 그들 자신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는 보고 있지만 반드시 비난만 할 문제인가 라기보다는 왜 그랬을까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게 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는 사실 굉장히 흥미롭죠. 재밌어요. 마치 게임과 같은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정치를 잘 몰라요. 저는 뉴스도 거의 안 봅니다. 신문도 안 봐요. 신문도 평화신문밖에 안 봐요. 어차피 뭐 밥 먹으면서 식사 시간에 사제관에서 다른 신부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뭐 주소 듣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세상에 뭐 돌아가는 소식들 다 듣긴 하는 건데 요새 미국 정치도 민주당이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누구누구가 의회에서 잘려나가고 막 그런 이슈가 있죠. 제가 거기까지 뭐 신경 쓰고 그럴 여유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재밌는 무슨 게임 같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제가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미국 시민은 아니니까 마치 남 얘기처럼 느껴져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막상 제 피부에 와닿는 게 되어버리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전쟁도 그렇죠. 전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그렇고 아주 가까운 과거의 전쟁들까지도 전부 온전한 비극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됩니다. 다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정치 얘기를 할 때 막 열을 내면서 욕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 게임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발언을 했지? 다 짜여져 있는 거라고요. 전략이에요. 물론 아무 생각이 없는 정치인들도 있죠. 그럼 이제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누가 게임할 때 그렇게 열불 내면서 합니까? 게임 패인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 패까지 갈라가면서 막 우리끼리 싸워봐야 세상을 바꾸는데 1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치 남의 일 보듯이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시각을 우리 각자가 갖는 것이 이성적 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게 차라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다 게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 게임이죠. 국내 정치, 국제 정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 정치랑 다를 게 없어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정치는 흥미롭지만 이게 내 밥줄에 관련된 것이라면 속이 터지듯이 남의 인간관계는 쉬워 보이지만 내 인간관계는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현실에서의 적용이 늘 같이 가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수많은 인물들의 그 수많은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만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의 문제이죠. 그리고 그 왜라는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걸 키울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오늘 내용에 좀 포함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셋째 부인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에드워드가 즉위를 합니다. 헨리 8세 사망 당시 후계 서열로 가장 앞에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첫째 부인 아라곤의 캐서린이 낳은 메리 그리고 둘째 부인 앤 불린한테서 얻은 엘리자베스가 있었어요.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 두 딸들도 이미 헨리 8세 사망 전에 신분이 회복이 돼서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헨리 8세 조카도 있고 또 조카 손녀도 이렇게 서열 4위, 5위 이렇게 있었고 한데 아무튼 에드워드 6세는 즉위 당시 9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몸이 약해서 6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 치세 기간의 일들은 에드워드 6세 본인이 결정하고 시행했던 거라기보다는 섭정, 또 섭정단,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첫 3년간 섭정을 맡았던 사람은 서머싯의 공작 에드워드 시모어라는 인물인데 어머니 제인 시모어의 동생,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한테는 외삼촌이죠. 교회사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잉글랜드는 국교회적인 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는 정책을 많이 펴게 됩니다. 평신도 양형영성제를 시행하고 성직자들은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성당에서 성상들을 전부 제거하도록 합니다. 성인들을 공경하는 신심은 굉장히 가톨릭적인 전통이죠. 지금도 그래서 영국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중세 고딕 성당들이 많은데 죄다 성상을 다 없애버려서 그 공간들이 싹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중요한 게 The Book of Common Prayer를 출판하도록 합니다. 일반 기도서 혹은 공동 기도서라고 하면 되겠죠. 잉글랜드 국민들에게 배포된 첫 영어 전례서예요. 어쨌든 이렇게 서머셋 공작 섭정 3년 그 개신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썩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쫓겨나고 결국에 런던 타워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섭정 자리에 오른 인물은 나중에 노썸벌랜드라는 곳에 공작이 되는 존 더들리라고 해요. 이 사람도 역시 개신교 신자였는데 츠빙글리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게 보이는 것이 그 공동 기도서를 수정을 해서 재출간을 하는데 전례문에서 그 신학적인 내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루터 신학이랑 츠빙글리 신학을 놓고 봤을 때 결정적으로 성체성사에 관한 부분에 차이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원래 성공회 공동기도서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번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는 너희 몸과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들어도 큰 이질감이 없는 정도였는데 노썸벌랜드 공작이 수정한 그 새 기도문에서는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 먹어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가톨릭이나 루터교 신학하고 상통하는 그 핵심이 있는데 두 번째 기도문에서는 성체성사의 그 효력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믿음과 어떤 상징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문, 특히 이런 전례문을 보면 미묘한 듯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할 수가 있지만 단어 한두 개 차이로도 완전한 다른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문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례문이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만 봐도 당시 잉글랜드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독한 개신교인 노썸벌랜드 공작이 계속해서 섭정을 맡으면서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도 하고 그랬는데 병약한 왕 에드워드 6세가 이제 드디어 들어눕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음 왕위 계승 서열에 메리 튜더가 있는 거죠. 근데 메리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헨리 8세 또 어머니 캐서린 둘 다 가톨릭 신심이 아주 깊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겠죠. 결코 순탄치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아마도 신앙에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메리가 왕위에 오르면 그동안의 가톨릭 신자들을 막 박해하고 전례문하고 교회 전통 다 금지시킨 그 노썸벌랜드 공작 존 더들리가 위험해지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7세 증손녀인데 제인 그레이라는 왕위 계승권 가지고 있던 이들 중에서 서열 세 번째 정도에 있던 어쨌든 튜더 가문인데 메리보다는 20살 정도 어린 당시 16, 17 정도밖에 안 된 소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길포드하고 결혼을 시켜서 에드워드 죽기 직전에 이 제인 그레이한테 왕위를 계승하겠다라는 그 서명을 받아내요. 이 제인 그레이 역시도 우여곡절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잘해봐야 꼭두각시 왕인데 그게 뭐가 좋겠어요. 다 이 노썸벌랜드 공작이 제인 그레이 부모랑 짜고 억지로 데려다가 여왕을 만든 것이죠. 근데 원래 서열 1위에 있던 메리 튜더 역시도 그렇게 만만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메리를 따르는 세력이 또 꽤 규모가 있었단 말이죠. 노썸벌랜드 공작 입장에서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 억지로 제인 그레이를 데려다가 여왕으로 만들었겠지만 국민들이 다 바보는 아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는 게 훤히 보이는데. 그리고 메리 튜더는 가톨릭 교회가 지원을 빵빵하게 합니다.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톨릭 신자였죠. 그래서 메리는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른 개신교 세력들 불러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또 그동안의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이들도 아주 꽤 많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서 메리 튜더를 진정한 여왕으로 추대하기로 합니다. 열렬한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런던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하고 공식적으로 잉글랜드의 국왕 메리 1세로서 선포가 돼요. 그렇게 제인 그레이는 즉위하고 9일 만에 끌려 내려온 거예요. 노썸벌랜드 공작은 당연히 잡혀서 처형이 되고 제인 그레이 역시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폐위가 되는데 본인이 원했든 아니든 어쨌든 반역으로 낙인이 찍히죠. 메리는 이 제인 그레이랑 남편 길포드를 런던 타워에 가두었다가 적당한 때에 풀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던 거니까. 하지만 제인 그레이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개신교도인들이 자꾸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메리 1세는 제이 그레이랑 길포드를 처형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자, 메리 1세는 처음부터 가톨릭 신자였고 계속해서 가톨릭 신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잉글랜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공주에서 서출 신분으로 강등된 거잖아요. 만약 자기 아버지 헨리 8세가 옳았고 국교회의 수장이 된다면,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자기는 여전히 서출로 남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정당한 왕위 계승권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생활에 계속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본인의 신심도 물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메리 1세는 잉글랜드의 로마 가톨릭 신앙을 회복해야만 하는 소명을 품게 됩니다. 물론 혼자 살 수는 없죠. 교황청의 지지, 또 아직까지 가톨릭 신앙을 고수해오고 있던 주교들, 그리고 아주 든든한 후원자 카를 5세 황제가 또 있었어요. 카를 5세는 아라곤의 캐서린 조카였으니까 메리 1세한테는 이종 사촌 오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일을 진행할 수는 없겠죠. 종교적인 문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첫 몇 달 동안은 자기 입지를 다지기로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카를 5세 그 가문 합스부르크랑 더 깊은 동맹을 맺기로 해요. 카를 5세 아들 펠리페랑 혼인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오촌 고모뻘이 되기는 한데 뭐 다 그런 거죠. 근데 이 결혼도 아주 쉽게 성사되지는 않아요. 의회에서 스페인 왕이 잉글랜드 여왕과 결혼하면 당시에 스페인이 세계 최강국인데 잉글랜드가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죠. 스페인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페가 우선 스페인에 금이 많았죠. 다 신대륙에서 가져온 거지만 아무튼 금을 잔뜩 가져와서 대신들한테 척척 나눠주는 거예요. 잘 좀 부탁 좀 합시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해요. 메리가 사망할 경우 자기는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이 없다. 그리고 스페인이 당시 프랑스랑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영국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반대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 펠리페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가 되는데 결혼한 부부인데도 펠리페는 잉글랜드에 잘 가지 않아요. 당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한 스페인 제국인데 신경 쓸 게 많았나 보죠. 메리는 상상 임신을 할 정도로 남편을 곁에 가까이 두고 싶었을 텐데 펠리페는 그런 메리의 바람을 다 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자식도 없게 됩니다. 이제 메리 1세는 슬슬 잉글랜드의 가톨릭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죠. 1554년이에요. 잉글랜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헨리 8세부터 에드워드 6세 치세 기간 동안 일궈놓은 그 모든 거, 이 성공회의 기반이 싹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라틴어 미사도 재개가 되고 성인들 축일도 이제 다 지내고 결혼했던 사제들 전부 부인이랑 다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개신교 지도자들은 박해를 합니다. 거의 300명 정도가 화형을 당했고 그 밖에 수많은 성공회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을 당해요. 이 박해 정책 때문에 메리 1세는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잔혹한 메리,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블러드 메리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술은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이거는 뭐 토마토 주스에 소주 탄 것 같은 이런 걸 왜 마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무디 따로 마시고 술 따로 마시는 게 안 낫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메리 1세의 잔인한 박해 정책을 두고 생겨난 별명이다라는 겁니다. 블러디 메리. 나중에 메리 1세가 죽고 나서 존 폭스라는 인물이 The Book of Martyrs, 그러니까 순교자 열전 뭐 그런 책을 쓰는데 처음엔 일반적인 순교 영성에 대한 기록 같은 걸 메리 1세 통치 이전부터 집필해 오고 있던 건데 메리 1세가 개신교 신자들 박해하는 걸 보고 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저기 멀리 스트라스부르까지 가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게 메리 1세의 박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책으로 나오게 돼요. 이 책이 이후에 목판으로 제작이 돼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 훗날에 청교도들,
청교도 나중에 다시 언급을 드릴 텐데 이 청교도 사이에서 교육 자료로서 쓰이고 그렇게 청교도들이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치를 떠는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청교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교도는 가톨릭을 극혐한다. 아무튼 이런 대대적인 박해는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죠. 여왕에 대한 공포 또 증오심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 펠리페가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그거 어기고 영국을 프랑스와의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패배를 해요. 이러니 점점 민심은 더 흉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있어서 메리 1세는 병이 들어서 눕게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메리를 외면합니다. 교황청에서도 모른 체하고 스페인에서도 메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거의 한 달을 혼자 있다가 눈을 감았다고 해요. 다 어디로 갔었을까요? 전부 엘리자베스 쪽으로 줄을 서고 있던 거예요. 메리 1세는 그렇게 5년 제위에 있다가 블러드 메리라는 별명만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긴 했지만 그렇게나 잔혹한 박해를 가했던 걸 당시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인정받긴 쉽지 않겠죠. 이제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즉위를 합니다. 당시 나이 25이었어요. 영국 입장에서 메리 1세는 반 외국계였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스페인 사람이니까 메리 1세도 스페인계 혼혈이고 게다가 남편 펠리페도 스페인의 왕이었잖아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의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거대 제국의 황제였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순수 영국 혈통의 여왕이에요. 아버지 헨리 8세도 물론 위로 올라가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왕족 핏줄이고 어머니 앤 불린도 영국의 지방 그 귀족 출신이니까 엘리자베스도 외국계 어디랑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왕이 우리나라 사람이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전과는 좀 다른 정치를 합니다. 튜더 왕조, 그러니까 헨리 7세, 8세 또 메리 1세도 전부 절대 전제 정치를 펼쳤단 말이에요. 왕이 곧 법이고 신자들이 뭐라고 하든 결국 왕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왕한테는 백성들하고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잡아다 죽일 수가 있고 적당한 사치가 오히려 미덕처럼 보여지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고 원하는 만큼 첩이나 내연 관계를 맺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튜더 왕조 시대 백성들한테 있어서 왕은 조금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자문단이랑도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을 했고 국민들한테 세금도 별로 안 걷어요. 잔인한 성향이 애초에 아니었고 전쟁도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어쩌다가 마지못해 하더라도 꼭 승리를 해요. 백성들한테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신자들 또 백성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혼인하지 않았던 점이에요. 후계자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건데 굉장히 불안하죠. 이제 바로 얘기할 테지만 메리 1세가 잉글랜드를 다시 가톨릭화 시켰던 걸 엘리자베스가 또다시 국교화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또 다음 왕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떤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엘리자베스 1세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1세가 또 있어요. 메리 튜더가 아니고 메리 스튜어트. 이 메리 스튜어트의 일생도 굉장히 다사다난하면서 흥미로운데 족보를 따져보면 헨리 7세의 증손녀가 돼요. 헨리 7세가 장미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튜더 왕조를 열고 맏딸 마가렛을 스코틀랜드로 시집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변국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를 했는데 이 마가렛 튜더의 아들이 제임스 5세 왕 그리고 그 다음이 메리 1세 메리 스튜어트예요. 어쨌든 올라가 보면 튜더가의 핏줄이고 그 말은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엘리자베스 1세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럼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여왕이 와서 합법적으로 잉글랜드 통치권까지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말로 그쪽에서 언제든지 자객 하나 보내가지고 확 엘리자베스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잉글랜드는 늘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남자를 싫어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을 들였을 때의 위험성을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메리 1세도 그랬지만 남편이라고 와서는 결국 자기 권세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자국민들을 위해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후사가 없다는 것이 큰 위험이란 건 알지만 그렇게 먼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방대한 계획을 하기보다는 엘리자베스는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생활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점이 일반 백성들이 볼 때 더 훌륭한 군주로 비춰졌던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이런 엘리자베스 1세가 종교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미 좀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엘리자베스는 성공회 신자였고 잉글랜드 국교로서 성공회를 고집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는 가톨릭 신자를 박해하기까지 해요. 메리 1세 때 스페인 카를 5세가 메리 1세한테 계속해서 제안했던 것이 네 동생 엘리자베스 제거해라 라는 거였어요. 개신교 신자들 그렇게 다 잡아 죽일 때 엘리자베스도 없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메리 1세 입장에서도 배달은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요. 아무리 정치가 중요해도 자매 간에 몰랐으면 몰라도 서로 비슷한 비극을 경험하면서 자라기도 했고 17 나이 차이는 나지만 한 집에서 살기도 한 정이 있는데 아무리 블러디 메리라도 차마 대놓고 동생을 죽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말의 자비심이 낳은 결과라는 게 메리 1세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이 동생 엘리자베스가 전부 되돌려 놓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그 망명가 있던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다시 다 돌아오는데 그동안 대륙에서 츠빙글리 사상 또 칼뱅 사상을 더 깊게 공부하고 와서는 그걸 다 잉글랜드 국민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가톨릭 전례와 전통은 무시가 돼버리고 개신교 관행이 재시행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엘리자베스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메리 1세는 자신의 신심도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가톨릭 신앙을 고수했던 것인데 엘리자베스 1세는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던 건 아니지만 메리 1세가 그랬듯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가톨릭을 배척하고 성공회를 고집하게 됩니다. 메리랑 비슷하죠. 만약에 영국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 아니라 교황이라면 아버지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의 혼인이 유효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앤 불린과의 재혼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아버지 전부인 캐서린이 살아있는 한 엘리자베스 자신은 합법적인 적장자가 아닌 거예요. 정치 생활에 계속 문제가 되죠. 누군가 또 나와서 반란 일으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엘리자베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당시 바오로 3세 교황인데 교회가 엘리자베스 1세 법적 왕위 계승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잉글랜드는 가톨릭 신앙을 회복시키고 로마 교회 공동체 일치 안에 머무르라는 조건을 달아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런 교황청의 제안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국교회를 지키기로 합니다. 종교적인 또 법적인 명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엘리자베스는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게 더 자국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강경하게 가톨릭을 배척한 건 아니에요. 잉글랜드의 개신교 운동은 유럽 대륙에서의 개혁하고는 시작점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여전히 잉글랜드인들은 로마 교황은 싫지만 가톨릭 전통이랑 예식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가길 원했단 말이에요. 신앙심은 있으면서 교황보다는 국왕에게 더 충성을 바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어떤 극단주의로 개혁 정책을 펴내기보다는 정치도 그랬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중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교회의 수장은 국왕이지만 가톨릭 전통을 전부 다 배제하지는 않고 유지할 것들은 최대한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딱히 특정 개신교 교리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초기 성공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견해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융화해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개신교 종파들이 공존하는 것보다는
교회 수장으로서 그 교회는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실학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융화이고 까놓고 표현하자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이죠. 아까 그 성공회 공동기도서가 수정되고 뭐 그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두 기도문을 잘 섞어서 새로운 기도문으로 다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용, 융화, 또 포용의 정책을 펼쳐내게 됩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줘요. 뭐 이런 거죠. 국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라.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벌금은 좀 내라. 뭐 이 정도로 해줍니다. 그게 어디예요?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형을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세 초기 10년 동안 사형이 한 건도 없었어요. 메리 1세는 5년 재위 기간 동안 수백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엘리자베스는 다르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 역시도 튜더였고 확실히 전제군주이긴 했단 말이에요. 슬슬 강경한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3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나중에 또 프랑스 위그노 전쟁하고 다 얘기를 드릴 테지만 한창 프랑스 내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 중에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 수만 명을 학살했던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개신교 이웃 나라들에서 애도를 하고 엘리자베스도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교황청에서 이걸 묵인하고 거기에도 모자라 축하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주 실망스럽죠. 그리고 교황 비오 2세가 엘리자베스를 파문합니다. 성공회도 어쨌든 당시로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단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건 잉글랜드 가톨릭 국민에게서 국왕에게 복종할 의무를 없애준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한테 그 이단자 여왕 따위는 없애버려도 좋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돌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 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프랑스 북부 두에라는 곳에 가톨릭 신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이건 영국의 가톨릭을 재건하겠다라는 강력한 목적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잉글랜드 내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활동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570년 이후로 가톨릭 신자들은 잉글랜드에서 대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결국 블러드 메리 1세가 죽인 개신교 신자만큼 엘리자베스도 7세 기간 동안 가톨릭 신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물론 메리 1세 재위 기간은 5년밖에 안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44년 통치를 했으니까 메리 1세의 박해가 훨씬 더 살벌하게 체감이 됐겠죠. 두 여왕 다 많이들 죽였는데 확실히 메리 1세보다는 엘리자베스 1세의 이미지가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종교적인 부분 말고 다른 업적들도 또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교회사 측면에서 엘리자베스에 대한 부분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7세기 동안 식민지 또 개척 사업도 하고 해군이 발달하고 뭐 이런 얘기는 간단하게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랑의 관계 그리고 결국 그 다음 후계자는 누가 되고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헨리 8세 이후의 튜더 왕조 또 종교적인 정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메리 1세는 가톨릭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신교 신자들을 잡아 죽였고 엘리자베스 1세는 그걸 다시 성공회로 돌려놓으면서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했다 라고만 알기엔 너무도 복잡한 정치적인 속사정이 있었다는 거. 남일 보듯 보면 마치 게임과 같은 역사이지만 가족사로 얽힌 비극이라고 보면 또 측은하게도 느껴지긴 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메리 스튜어트 얘기까지 들어가면 더 그럴 텐데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 뭐 하나도 그냥 간단히 알고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겠다라고 새삼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